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28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보복 조치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통해 규제 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동맥경화가 혈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벽까지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또 비선형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혈관 외벽의 3차원 이미지 영상을 분석하는 원천 기술도 개발했는데 혈관 치료와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각종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지난 21일 기후변화의 위협과 과학적 원인을 조명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크론병이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느 부위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요즘 10대, 20대에서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장년층보다 젊은 세대에서 발생할 경우 더욱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문보고서에서는 크론병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 내각이 이번 달 초 공포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수출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가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정책을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한국 때리기에 대한 일본 여론이 우호적인 점을 고려해 아베 내각은 예정대로 조치를 단행한 뒤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본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고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 당장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한 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등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이전에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보복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통해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기업의 소재 산업 육성과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희소금속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이를 돕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8개 원소인 베릴륨과 니오뷴, 몰리브덴 등에 대한 실험과 분석을 통해 소재 국산화를 돕고 있습니다. 80여 가지 시험 장비를 통해 희소금속의 부품 소재화를 연구하고 있고 매년 6천여 건의 장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 영향 아래 놓이게 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240여 개 업체, 품목으로는 94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장을 방문해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핵심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선생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와 함께 우리 인천 기업들의 그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저희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소금속인 몰리브덴의 수입을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일찌감치 전환한 기업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휴대폰 핵심 부품 소재의 수입을 인도와 중국 등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수출 규제 압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인천시는 경영 안정자금 특별회계와 함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재 산업의 파이를 키워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사업장을 방문해 경영진 회의를 주재하고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이 부회장은 회의에서 위기와 기회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며 지금 LCD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며 기술만이 살 길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참여할 이공계 석박사 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이바지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 경정 예산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받은 지 5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중 석사 74명, 박사 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선발된 사람은 한국화학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재료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소재부품 장비 관련 연구기관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게 됩니다.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16일 북한 우라늄 공장 폐기물이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료 채취된 일주일이나 지난 23일에 이뤄져 현재 분석 조사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일부는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북한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느긋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어 평산 우라늄 공장은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이 폐기를 요구했던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 중 하나로 알려졌다며 이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우라늄을 생산해냈고 그만큼 폐기물도 많이 나왔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유를 정제할 때 발생하는 황폐기물을 신소재로 탈바꿈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황을 이용해 웨어러블 소재로 활용 가능한 고분자 신소재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황과 파라, DI5도벤젠을 고온에서 녹이면서 실리콘 오일을 넣어줬더니 기존 황 고분자보다 신축성이 3배 뛰어난 신소재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소재는 흠집이 나더라도 자외선을 쏘아주면 5분 정도 후 자가 치유됩니다. 또 한 번 사용하고 난 후에 잘게 부숴 고온에서 강한 압력을 주면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신소재는 적외선 투과 기능이 있어서 웨어러블 전자소자나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대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카이스트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을 설치하고 대전 본원에서 개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은 글로벌 리더급 인공지능 핵심 인재와 5개 중점 연구 분야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2가지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대학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는 앞으로 5년간 정부 예산 90억 원과 학교 예산 42억 원 등 총 132억 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카이스트는 내년부터 매년 최소 석사 40명과 박사 20명 등 6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기초과학관이 오는 12월 과학탐구관으로 재단장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관 전시품 대부분이 작동 체험물인데 10년 이상 사용돼 노후화했다며 전면적인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지어질 과학탐구관은 교과과정 중심의 설명과 체험에서 벗어나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토네이도 체험물은 관람객이 직접 토네이도의 바람 방향을 바꿔가면서 토네이도의 발생 조건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관은 다음 달 3일부터 휴관하며 오는 11월 중순 전시품 설치를 마치고 약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12월 초 공식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지구촌에는 각종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유럽 폭염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더 많은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지난 8월 21일에 개최한 국민 생활과학 기술 포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포럼의 제목이 기후위기와 국민안전, 기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인상적인 부제가 붙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센터장님도 패널로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일단 점점 지금 심각해져가는 자연재난에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주제였어요. 네. 발표자는 우리나라 기후의 대가라고 하죠.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이사, 또 빙하 전문가인 부경대학 김명민 교수 두 분이 했고요. 저 패널로는 또 한국기상학회장인 공주대 서명석 교수, 국립기상과학원 변형화 기후과장, 또 국립생태원의 이상훈 기후변화 연구팀장 등 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오재호 박사가 발표한 것은 기후 위기 시대 복합재난 대응 방안이었는데요. 예. 점점 더워지는 기후가 느껴지시나요? 이 편에서 오 박사는 지구 기온을 관측한 1880년대부터 지속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있음을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서 폭염의 강도는 강하고 또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로 인해서 생태계는 생존의 위기 시대가 되었다면서 올해 7월의 폭염으로 노르웨이 술록 수백 마리가 죽은 사진을 통해서 생태계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을 했죠. 예. 네, 우리나라 기상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작년이 가장 더웠던 해지만 사실 지구 역사상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가 2016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까지 2016년이 가장 높았어요. 예. 그러나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2018년, 2017년 또 2019년에 따라서 이제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것이 많았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이 최고였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6월과 7월에 이미 지금까지 그 관측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예. 또 8월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잘못하면 2019년 지구 기온 지금까지 기록했던 기온의 최고 기온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나 재난이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면서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잘 심각하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속도라면 30년 뒤에 지구에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 포럼에서는 지구의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봤나요? 일단 오재호 박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구 증가를 꼽았죠.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는 96억 명이다. 예. 그러니까 전 인구의 식량의 그 수요를 충족시키려면은 약 70% 이상의 식량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 박사는 기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바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구인들이 더 많아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온실가스로 지구에 축적되고 있는 열량이 76억의 세계인이 각각 20개의 전기 주전자로 바닷물을 끓이고 있는 것과 같다. 네. 이런 예를 들었고요. 또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로 인한 열 총량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40만 개를 매일 떨어뜨린 것과 같다. 예. 이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열량이 기후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전기주전자 원자폭탄 예로 드시니까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는데요. 네. 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 지구 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05.28ppm의 시대가 되었어요. 예.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ppm이었을 때가 1995년이었거든요. 이때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토 의정서가 처음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헛되이 지나가면서 2015년에 400ppm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50에서 280ppm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엄청나게 빨리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2015년에 이제 파리에서 전 세계가 합의를 했죠. 파리 협정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파리 협정의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보다 낮은 수준. 근데 이제 실제로는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행 강제성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10월이었죠. 송도에서 열린 48차 유엔 산하 기후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를 1.5도로 억제하기 위한 네. 전 지구적 대응 과제가 담긴 특별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파리 기후 협약을 지켜도 이 빙하가 완전히 녹을 확률도 있다. 이런 보도가 저희 사이언스에서 전해드린 적도 있고요. 정말 작은 변화가 아니라 대대적인 변화가 따라줘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범인은 인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이산화탄소 증가를 배출을 완전히 줄인다고 하고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피드백이 됩니다.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부영대학교 김백민 교수가 이 뜨거워지는 지구 급증하는 기상재해는 왜? 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김백민 교수는 뭐 국제연구에서 오래 연구한 우리나라 빙하 전문가죠. 근데 김 교수는 주로 이제 빙하와 연관된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상기후가 왜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이상기후의 범인은 바로 인류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의 기록적인 폭염, 겨울철의 혹한, 폭설 이 모든 기상재난 현상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한반도에서도 기존 태풍들보다 더 강력한 슈퍼 태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 이런 태풍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지구온난화가 태풍의 시기를 늦추고 더 강력한 태풍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지구온난화가 태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일단 뭐 김 교수는 이제 지난 2016년 역대급 강풍을 동반했던 태풍 차바 이게 이제 한반도 근해의 고수온 형성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예. 2016년 9월 28일 생성돼서 10월 초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태풍 차바가 있었죠. 이때 최대 풍속이 초속 56.5m였어요. 한라산 일세오름에 592mm, 울산 울주군에 319mm, 경남 양산에 277mm 등 남부지방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었죠. 네. 자, 이 김 교수는 차바 사례는 앞으로 한반도 근해의 수온 상승이 강한 태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다라면서 바다의 수온이 여전히 따뜻하기 때문에 소형으로 발생한 태풍도 역대급으로 확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또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제트 기류의 약화 이게 강한 위력의 가을 태풍을 발생시킨 요인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태풍 차바는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그 위력이 엄청났었는데요. 이처럼 강한 가을 태풍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제트 기류 약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제트 기류가 약화한다는 건데 이게 태풍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원래 저희들이 태풍 예보를 할 때 제트 기류가 내려오면은 태풍이 제트 기류에 부딪히면 태풍은 대마 약해집니다. 예. 태풍이 약해진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트 기류는 태풍의 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북상하는 태풍이 이제 이 제트 기류를 만나면서 약해지는 게 보통인데 그런데 자 이제 지구 온난화에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장 빙하가 많이 녹아요. 그럼 제트 기류가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태풍을 그 세기를 키운다는 것이죠. 네, 천적이 사라졌으니까요. 네, 일단 그 태풍의 이 제트 기류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한반도 상공의 제트 기류가 약화하면서 태풍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강한 상태 그대로 고위도까지 북상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 것이 여름철의 폭염, 예. 겨울철의 혹한, 폭설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자연재해는 더욱더 강력하게 발생할 것으로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발표자들은 일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데이터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전 국민들이 조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저는요, 네. 사실 이런 포럼이 좀 자주 열려서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정말 무서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류에게 있다면 인류가 풀어야 될 텐데 좀 빨리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야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27명이 숨져 추석 벌초와 성묘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들어 전국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지난 17일 기준 115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24%인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으나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2명 늘었습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린 후 6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때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도록 하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 비닐, PVC 소재의 비닐 포장재와 유색 페트병 라벨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리염화 비닐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합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PVC 포장재 출고량은 4,589톤으로 주로 식품용 랩이나 포장용 투명 필름 용기 등에 사용됩니다. 환경부는 다만 식이약 안전과 직접 연관된 의약 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과 소시지, 고기, 생선 포장 랩 등은 PVC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등급화됩니다. 온라인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반려견용 사료와 간식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방부제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수제나 홈메이드 같은 단어를 제품명에 넣어 광고하면서 다른 제품보다 비싼 제품들이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산 소고기와 황태, 연어 등으로 만든 반려견용 수제 사료와 간식 제품들입니다. 값이 수만 원대에 달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한 반려동물 먹거리를 찾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장균 등이 나와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분 함량이 60%를 초과하는 한 개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다량 검출됐고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한 냉동 사료에서는 세균 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사료관리법에서는 이처럼 수분 함량이 높거나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한 사료에 대한 미생물 규정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려견뿐만이 아니라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에게도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나 위의 미생물이나 화학적 합성품 등에 대한 기준 규격이 미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5개 제품 가운데 17개에서 보존제 등 방부제가 검출됐는데 사료의 화학적 합성품 허용 기준도 없습니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 등으로 허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와 간식의 위생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각종 기준과 규격 마련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사이언스투데이의 매주 화요일 코너 지구촌 사이언스에서는 전 세계의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지난주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린아이들이 과일로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있네요. 방울토마토로 만든 앙증맞은 글씨를 보니 누군가 37번째 생일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누구를 위한 케이크일까요? 바로 중국 충칭동물원의 자이언트 판다 신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싱은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이 자이언트 판다의 평균 수명은 20년 정도라고 알려졌는데요. 올해 37살인 신싱은 사람으로 치면 무려 110살인 셈입니다. 신싱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8번 임신해서 10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그 새끼들도 새끼를 낳아서 신싱의 자손은 모두 137마리에 달한다네요. 동물원에 따르면 신싱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도시 덴버입니다. 대굴대굴 굴러오는 네모난 물체들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니 수십 개의 침대 매트리스네요. 날아오는 매트리스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매트리스를 막으려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매트리스는 성인 키높이의 울타리를 넘어서 어린이들이 있는 물놀이장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 매트리스들은 야외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마련해둔 에어 매트리스였다고 하는데요. 덴버에 불어닥친 강풍에 매트리스가 휩쓸리면서 이런 아찔한 광경이 연출된 겁니다. 다행히 이번 사태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고 하네요. 노란 옷을 입은 사나이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42살의 스페인 모험가 안토니오 드라 로사 씨인데요. 안토니오 씨는 지난 6월 패들보드를 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씩 노를 저어서 76일 만인 지난 26일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안토니오 씨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그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해양 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대장정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어 다음 해에도 이와 맞먹는 대장정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인 동맥경화는 흔히 혈관 내부가 막히는 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혈관 안쪽은 물론 혈관 외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처럼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혈관이 50% 이상 좁아져야 인지되는 질환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동맥경화가 혈관 내부뿐만 아니라 혈관 외벽까지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습니다.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혈관 외벽에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지방의 규칙적인 배열이 깨진 것을 밝힌 결과입니다. 동맥경화 진행에 따라 혈관 주변 지방 조직이 갈색으로 변하고 비규칙적인 응집과 섬유화하는 과정이 확인된 겁니다. 연구진은 비선형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혈관 외벽의 3차원 이미지 영상을 분석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혈관을 구성하는 지방, 콜라겐 등을 화학적 처리 없이 많은 정보가 유지된 상태로 정밀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혈관 내벽의 변화를 통해 혈관 내벽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신개념의 진단 기술로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염색 없이 있는 그대로 측정함으로써 신약 개발, 질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의료 플랫폼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혈관 치료와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 PNAS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9회 과총 바이오 경제포럼을 개최하고 바이오 성장 동력 국가전략 제대로 실현하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항체 신약과 유전자 치료제 등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지원과 규제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면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에 맞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지 않아도 공복 혈당이 높으면 췌장암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연구팀은 2009년에서 2013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2,28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상자를 공복 혈당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췌장암 누적 발병률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6개 그룹 가운데 당뇨병을 앓고 있지 않으면서 공복 혈당이 가장 낮은 그룹의 췌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32명이었습니다. 이어 다음으로 공복 혈당이 높은 그룹은 41명, 당뇨병 전 단계 50명, 전 당뇨병 수준 64명이었고 당뇨병 그룹은 75명,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그룹은 121명 등으로 공복 혈당이 높을수록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혈당 조절이 췌장암 발생을 늦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의과대 연구팀은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고혈압 진단을 받은 성인 165만 명을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10년간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보면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경우 상위 20%의 환자보다 사망률이 1.5배 높았습니다. 또 치료제를 정기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치료 순응도를 고려하면 소득이 낮고 치료를 잘 하지 않은 환자는 소득이 높고 치료도 열심히 하는 환자보다 사망률이 2.46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고혈압 위험 요인으로 가족력과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식습관 등을 꼽는다며 고혈압 관리 취약계층 대상을 선별하고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복통이나 혈변, 체중 감소가 지속한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바로 크론병인데요.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높고 한 번 발병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크론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강은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이 크론병이 등장할 정도로 최근 이 질환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크론병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선 크론병이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염증이 장의 모든 층을 침범하는데요. 염증이 장관벽 전체 층을 침범해서 깊은 궤양을 만들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에는 장에 구멍이 나거나 주변 장기와 색기를 형성하는 누공, 복강 내 고름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은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부위인 회맹부에 발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다음으로 대장, 소장 말단부, 소장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위나 십이지장, 그런 상부 위장관에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크론병은 백인에서 흔하고 동양인에서는 비교적 드문 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크론병 환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가수 윤종신 씨가 이 질환으로 고생했다고 해서 더 알려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럼 이 크론병이 발병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선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장내 미생물이나 세균과 같은 그런 변화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반응하는 개인의 면역 반응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크론병에 가족력이 있으면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전병은 아니고 유전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은 또 서구화된 식습관도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유전적인 원인이나 서구화된 식습관을 그 이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크론병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크론병은 소화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소화관 증상, 그리고 전신 증상, 그리고 장관 외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론병의 증상은 염증의 위치와 합병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소화관에 염증이 생겨서 복통, 체중 감소, 설사, 항문 통증과 같은 증상이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혈변이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과민성 장 증후군과 증상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혈변이 있더라도 치질로 생각하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 감소나 만성 복통, 설사, 혈변 등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적절한 검사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한편 소화관 염증으로 인해 전신에 영향을 미쳐서 기운이 없어지고 피로하고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고열이나 복부 팽만과 같은 증상은 합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크론병 환자가 10대, 20대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중장년층보다 걸리면 더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크론병은 지금도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지만 최근에 10대나 20대부터 30대까지 그런 젊은 나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대가 35.2%로 가장 많고 30대가 25.7%, 다음으로 10대가 17% 순인데요. 젊은 나이에 크론병이 생기면 40세 이상의 환자군보다 진행 속도가 더 빠르고 증상이 더 심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성장기 청소년 시기에 발병하면 복통, 설사, 영양분 흡수 장애, 체중 감소 등이 발생하면서 성장 부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 즉 복통이나 설사,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한 달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해주신 이런 증상들이 치질의 증상이랑 좀 유사해서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방치하고 또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도 네.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크론병 어떻게 다른 증상과 좀 구별할 수 있는지 자가진단법 있다면 알려주시죠. 우선은 크론병에서 항문주의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특히 백인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흔한 증상입니다. 치액이나 치루, 치열, 항문주의 고름집인 농양이 크론병에 흔히 동반되고요. 항문 증상이 먼저 발생한 다음에 나중에 크론병이 진단되는 예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혈변을 보거나 항문 출혈 또는 항문 통증이 있으면 치질일 수도 있지만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때문이거나 아니면 치질과 크론병이 동반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자가 진단하려 하시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비롯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일 처음에 항문 질환이 발생해서 쭉 검사를 했는데 크론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더라도 만성적으로 특히 젊은 나이에 항문 질환이 여러 번 재발한다면 다시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크론병은 한 가지 검사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나 내시경 검사,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등을 다 종합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론병으로 인한 합병증에는 어떤 게 있나요? 크론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의 벽 전층을 침범하는 깊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변 장기와의 색기를 형성하는 누공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장이 좁아지거나 이로 인해 막히거나 또는 구멍이 나는 천공 또는 복강 내 농양을 형성해서 항생제 치료 및 내시경적,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여러 항문 질환도 크론병으로 인한 합병증일 수 있습니다. 이외 전신 증상으로 관절통이나 관절염, 피부 또는 눈 등에도 다른 자가 면역성 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크론병 그 증상 자체도 무서운데 합병증의 위험도 있다니 더더욱 무서운데요. 이 크론병 완치는 가능한 질병인가요? 우선은 크론병은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되었다는 표현은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환자가 증상이 소실되는 관해기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활동기가 번갈아 나타나므로 관해기를 얼마나 길게 잘 유지하는지가 치료의 관건이 됩니다. 크론병의 치료 목표는 장 염증을 가라앉히고 설사,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을 없애서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정상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로 관해기를 길게 유도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약의 용량과 종류를 좀 조절해서 관해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치료는 역시 약물 치료가 되겠는데요. 염증이 심한 정도, 병변의 범위, 그리고 합병증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제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이 다양하게 열려 있는 질환이고요. 또한 항문 질환의 악화나 장관 내 누공, 협착, 농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 시 약물 치료만으로 호전되지 않을 때는 선택적으로 수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크론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크론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병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아서 뚜렷한 예방법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나마 가장 권유드리는 것은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약물의 오남용은 지양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 흡연, 또 역시 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크론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뚜렷한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통, 체중 감소,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이 만성적으로 수개월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 적절한 검사를 받고 빠른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크론병은 예방도 완치도 어렵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위 단짠단짠이라고 하는 달고 짠 음식을 먹으면 행복감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과연 이런 음식이 장으로 들어갔을 때도 좋은 음식일까요? 최근 현대인들은 냉동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데 이런 식품들이 장내 환경을 나쁘게 변화시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 건강에 좋은 한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김치나 청국장 등 발효 음식을 먹으면 장내에 유익균을 얻을 수 있다는데요. 다만 밥은 잡곡이나 현미밥이 좋고 조리 시에는 소금을 줄이고 국물을 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다 아는 얘기지만 꾸준히 실천해야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겠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